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어제 저녁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다 상승을 하면서 나름 잔치집 분위기를 연출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오히려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상심을 하시면서 왜 비트코인은 이 잔치집에 참여를 할 수 없었던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향한 정치적인 압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특히 비트코인의 사이클과 관련해서 이 향후 전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의 제 4층 채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와 크립토 트렌드랩 커뮤니티, 이 어떤 상담 채널이 아닙니다. 커뮤니티 네 곳만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리딩이나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미국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진 둔화세를 보인 데 힘입어서요.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다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스닥이 가장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지금 S&P 500 지수는 지난해 4월 8일 이후,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4월 5일 이후로 각각 최고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가지가 발표됐는데 오늘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은 이전에 4%였는데 3%로 완전히 앞자리가 달라진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무려 3%에 진입을 했는데 이제 3%의 벽마저 지금 깨려고 하는 그 문턱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측치도 하회를 하면서 어제는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고무적인 건 근원 CPI였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계속해서 꾸준히 내려가는 어떤 하락세가 보였는데 근원 CP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끈적거리면서 잘 내려가지 않았는데 이것도 지금 이전을 크게 하회를 했고 예측치를 지금 하회를 했는데 5% 안으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단위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94.2%로 지금 압도적인데요. 자, 그 이유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트레이더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주요 기관들의 이코노미스트들도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을 지금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금리 인상은 9월에 있는데요. 지금 9월에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82% 정도 되죠. 거의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되면 연준이 계속해서 찬물을 또 끼얹게 됩니다.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린 아니야. 2번 인상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또 반전 결과가 있습니다. 자, 미 연준이 어제 새벽에 베이지북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월가에서도 그런 내러티브들이 또 상당히 지배적이었는데요. 오히려 경제 활동이 경미하지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느린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지금 연준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는 완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낸 거죠. 자, 그럼에도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시그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계 부채부터 가계 저축률 같은 지표들을 지난 영상들에서 꾸준히 보여드렸죠. 자, 이번에는 기업 재고인데요. 이 기업 재고가 또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로 작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고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기업 재고가 감소한다는 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판매할 수 있는 양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지금 CPI와 이제 동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995년 이후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기업 재고가 하락을 할 때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경기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었고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의견이 있고 연착륙에 대한 목소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블룸버그의 전략가입니다. 마이크 맥글로운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통상 경기 침체기의 위험 자산이 약세를 보이는데 암호화폐도 그래서 최고의 위험 자산으로 위험하지만 비트코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30.3K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72% 하락을 했는데요.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0.3%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비해서 하락세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뭐 사실상 횡보의 움직임이긴 하지만 원래는 51.5에서 6 사이였는데 지금 51.5%가 깨진 51.48%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뒤에 사이클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64에서 57로 7계단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탐욕의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CBD 차트를 보시면 뭐 큰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은 매수벽 같은 경우는 30K와 30.2K에서 좀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매도백 같은 경우는 31K와 31.5K에서 가장 뚜렷하게 여전히 형성이 되어 있고요. 32K에서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옅지만 꽤 두꺼운 매도백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도백 구간들이 지금 강력하게 저항 영역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CBD 차트를 보시면 여전히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골에 의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매입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죠. 지금 매입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홀딩을 하다가 일정 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그 구간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모습들인데 이렇게 매도를 했을 때 다른 고래들이 좀 받아주면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데 지금 나머지 모든 고래들이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꾸준히 던지고만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럼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상황들과 앞으로의 전망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텐데요. 오늘은 이 가상자산의 사이클이라는 관점에 집중을 해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적지 않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이 유튜버들이 지금 너무 상승을 외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가격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표들 그리고 현재의 사이클의 단계를 고려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만약에 이게 시장이 막 펄펄 끓는 불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사이클 단계로 봤을 때 어디에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현재는 상승장으로 올라가기 전에 사이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유튜버들의 발언들은요 가격 조장이나 분위기 조성과는 전혀 거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유튜버들의 의견은요 절대로 맹신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지표는요 비트코인의 공급 마지막 밴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밴드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꾸준히 보유만 하고 있는 움직이지 않았던 물량들이 지금 69.1% 거의 70%에 달하고 있고요. 2년 동안도 55.7 그리고 3년이 40.1% 그리고 5년 동안 꾸준히 보유하고 있는 지갑도 무려 29.1%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들은 이렇게 홀딩하는 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꾸준히 완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력이라는 것들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축적들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다가오는 시점들, 그리고 거기서 1년에서 1년 반이 지난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활동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반감기는 282일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의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수익과 어떤 손실의 밸런스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30K 중간 지점 아래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총 공급량의 약 75%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고 25%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이 비율이 2016년과 2019년과 동일합니다. 가격이 중간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 비율이 75대 25로 유지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 비트코인의 공급의 어떤 평형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 상으로 지금 2016년, 2019년과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거니까 2차, 3차 반감기 때와 지금 4차 반감기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 동일한 사이클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해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는 거는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사이클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은 가격도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미국의 CPI가 잘 나오면서 지금 주식 시장은 굉장히 잔치집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CPI 보고서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와 관련된 소셜 볼륨들이 암호화폐 여러 플랫폼에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도 왜 지금 상승을 하지 않았냐? 우선 첫 번째는 다른 자산들과는 이제 상관관계가 완전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디커플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이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K라는 굉장히 견고한 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와 관련된 소셜 볼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CPI 보고서를 이 시장도 주시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향후 방향성에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상상하지 못한 이유는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악재가 등장을 했다는 건데요. 미국 정부가 지금 압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실크로드 비트코인들을 지금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 정부 지갑에서 9,825개의 BTC가 이동했다라는 기사가 전해졌고 계속해서 지금 지갑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이클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30에서 31K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니까 이 거래량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냐면 바로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틱과 지금 바이낸스 코인 그리고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니까 이익을 실현하고 다른 자산으로 또 일정 부분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31K를 비트코인이 돌파하는 순간 또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확인된 어떤 사이클이 있죠. 비트코인이 충분히 상승하면은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은 비트코인의 상승이 주춤하게 되면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향후에 불장의 움직임들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알트코인들이 시기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잠재적으로는 큰 수익을 여전히 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축적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또 별도의 컨텐츠로 만들어 드리겠지만 알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입해야 될 시기들은 좀 따로 있다라는 거 나중에 또 별도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 몇 가지와 기술적인 관점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조시 올세비츠가요,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가 1월 이후 가장 좁은 폭으로 수축된 스퀴즈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좁아져 있죠. 그리고 이게 올해 1월 이후로는 거의 최저치로 지금 좁아져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게 지난 10년간도 이 정도로 스퀴즈가 나는 거는 몇 차례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익명 애널리스트도요, 비트코인 14년 역사상 이 정도로 좁은 볼린저 밴드가 몇 번밖에 관측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곧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계속해서 지금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전 SEC 위원장이 등장을 해서 현물 ETF 승인 여부는 유용성에 있는데 아마도 지금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겐슬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하원에는 공화당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게리 겐슬러를 압박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더 많은 미 상원에서요, 암호화폐 법안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원에 이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CFTC의 암호화폐 감독 권한 확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SEC보다 오히려 CFTC의 손을 더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여기저기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가 지금 미국의 크립토 업계에서는 SEC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관련 결정에서 빨리 손 떼라 이렇게 계속해서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터뷰에 등장을 해가지고 나는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 본인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도 계속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또 긍정적인 것만 전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들을 좀 나누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사토시 액션 펀드라고 하는 곳의 최고 경영자가요,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이 반등한다면 역대 가장 큰 포물선을 그리는 형태로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지금 블랙락을 비롯한 대형 금융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그리고 미디어들의 암호화폐 보도 전 방향성, 그리고 반감기, 그리고 거래소 밖으로 이동하는 암호화폐 지표 등을 꼽았습니다. 제가 매일 강조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지표들이죠. 그리고 영국의 컨설팅 기업에서 설문조사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요, 지금 93%의 암호화폐 네이티브 헤지펀드들이 올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데 대부분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 헤지펀드는 암호화폐 투자를 모색한 이들에게 여전히 굉장히 인기 있는 투자 수단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전 암호화폐 총괄이었던 사람인데요.
암호화폐가 지금 반감기 랠리 전에 40%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부터 해서 물가의 상승 추세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뭐 신빙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시사하는 바는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시장을요 굉장히 좀 환희에 차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으로 늘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는요, 국제결제은행입니다. BIS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금융국제기구인데요. 암호화폐가 통화 기능이 부적합하다고 G20 재무장관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동 결제 같은 잠재적 이점보다 불안정성, 비효율성, 책임성 문제가 더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많은 플레이어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퍼지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분석이 전혀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이거를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긍정적인 보고서를 찾으면요, 뭐 너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규제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규제 이슈는 이 시장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뉴스닷컴에서요,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가 비트코인의 강세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내수 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경기 침체를 막으려는 확장적인 통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경기 부양책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강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은 중립적인 의견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인용하는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시 우페드의 관점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1K까지 또 갔는데 오버헤드 저항에 부딪혀서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가격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30K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2EMA가 상승하고 있고 플러스 영역의 RSI를 감안을 할 때 지금 상승의 흐름이 조금 더 우월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추세에서 31K만 지금 돌파하고 이 구간을 잘 지지할 수 있으면 충분히 32.4K까지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다시 매도세가 굉장히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구간을 뚫고 40K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매수세가 우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매도세가 계속해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데 곰 세력에게는 그렇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29.5K 아래로 가격을 빠르게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50일 단순이동 평균선이 빨간색입니다. 이 구간인 28.3K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